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전례 없는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며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미 5년 전부터 90% 무인화 시스템과 유럽 다자 협력을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100년 무상 임대와 10년 법인세 감면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일론 머스크마저 미국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던 모든 예상을 뒤엎고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대국의 게임 룰을 바꾸는 놀라운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어스 브레넌입니다. 브뤼셀 사무실 23층에서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읽던 월요일 오전 9시 제 손이 멈췄습니다. 6만 명 신규 채용이라니.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바깥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귀를 찔렀죠. 이상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텍사스 신규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 파트너사들과 수십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기록이 제 책상 위 파일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6만 명 전량을 국내에서 충원한다는 발표. 평택과 용인, 화성 일대 투자 확대. 미국 쪽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어요. EU 반도체 정책 분석가인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사업 전략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스크린에 떠오른 또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발표문이었어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2,5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 발표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 채용 발표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이런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 업계에서는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의 결정에는 더욱 그렇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긴급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다음에 나온 이 발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한데요. 브뤼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막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EU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최근 통상협의 관련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목요일 늦은 오후 23층 사무실에 혼자 남아 스크린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복도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 의회 예산처 보고서를 열어보던 중이었어요. 한국 관련 항목을 찾다가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수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의 84%. 그 비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서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비율 9대1 강제 조정안. 통화 스와프 협정 재협상 조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방안. 제 손가락이 마우스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니었어요. 추가 검색을 통해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 실무진 회의록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회의록 말미에 첨부된 별도 문서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30일 이내 한국 정부 공식 입장 표명 요구. 거부 시 단계별 경제 조치 시행 검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에게 가하고 있는 압박의 실체였어요. 브뤼셀 시내 야경이 사무실 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EU 회원국들과의 비교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본의 경우 미국 내 투자 비율이 5대5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는 9대1을 요구하면서요. 이 노골적인 차별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어요.
H1B 수수료 인상도 그 일환이었죠. 한국이 이 조건을 수용한다고요? GDP의 17.5%를 내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과거였다면 벌써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사무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향해 이 모든 자료들을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긴급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런 압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압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브뤼셀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한국이 보이는 예상외 침묵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어요. 다음 날 오후 동아시아 통상 담당 국장 로베르타 몬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어스, 당신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 로베르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이 이런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굴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책상 위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6만 명 국내 채용 발표가 정말 미국 견제용인지 실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최대한 빨리 출장 준비하세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바로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 최근 투자 동향, 주요 관계자 연락처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냈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도 면담 요청을 했어요. 다행히 하루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새벽 5시 브뤼셀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할 일이 많았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계산해봤어요. GDP 대비 17.5%라는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시베리아 상공을 지날 무렵 김세현 박사와의 면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가 보내온 평택 클러스터 자료를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2시간 전 창밖으로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보여줄 답을 직접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경제 제재 압박을 받는 나라치고는 전혀 위축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43분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도시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을 받는 나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로 명동 쪽 호텔까지 이동하면서도 거리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오전 일찍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입구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600만 평방미터에 걸쳐 펼쳐진 단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분은 김세현 박사였어요. 삼성전자 평택 차세대 AI 자동화 시스템 책임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매우 차분해 보였어요. 브뤼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김세현 박사의 안내로 첫 번째 생산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홀 안에서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공장이라면 화이트 수트를 입은 작업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무인화율은 88%입니다. 2년 후에는 90%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김세현 박사의 설명에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90% 무인화라니. 이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홀로 이동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각 공정마다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생산 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자율 알고리즘이군요. 제 말에 김세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H1B를 막아도 우리는 문제없죠.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15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 번째 연구동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공정 설계를 담당하는 AI가 스스로 새로운 회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인간 엔지니어는 단지 최종 검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면 어디서든 공장을 지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헝가리든 베트남이든 상관없어요. 핵심 기술과 시스템만 있으면 되니까요. 김세현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압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오후 4시 클러스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섰을 때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건물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자체 전력 공급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였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김세현 박사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요. 미국이 언젠가 이런 카드를 쓸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모든 상황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의 6만 명 채용, 미국 투자 계획 취소, H1B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용한 반응. 모든 게 이미 계산된 수순이었던 거예요. 평택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브뤼셀 본부에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오후 내내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김세현 박사가 보여준 90% 무인화 시설과 완전 자율 생산 시스템. 분명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전부일까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켠 순간 브뤼셀 본부에서 온 긴급 메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상무부 추가 조치 발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압박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에 더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비율을 9대1로 강제 조정하겠다는 발표. 통화 스와프 협정도 재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일본은 5대5 조건인데 한국만 9대1이라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복 요구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런 정치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3,500억 달러 요구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미국이 정말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난 이현수 국장의 표정도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정부 청사 11층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측에서 30일 내 답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보니 더욱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허가제 도입, 한국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 통제, 기술 이전 강제 조항까지. 이현수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세요. 똑같은 반도체 강국인데 그들에게는 훨씬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 대비 3,500억 달러 요구. GDP 대비 17.5%. 어떤 나라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들린 젊은 공무원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제 김세현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선택지가 하나라고 믿지만 한국은 이미 둘도 셋도 만들어두고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이런 강력한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호텔 조식을 하며 국제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헝가리 관련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헝가리 투자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조건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완전 감면, 산업부지 100년 무상 임대, 전용 물류 인프라 신설까지. 제가 15년간 EU에서 일하면서 본 투자 인센티브 중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엘리어스, 헝가리 소식 들었나요? 코바치 부청장이 직접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로베르타 국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직접 면담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헝가리만이 아니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까지 동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비교해보니 놀라웠어요.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월요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헝가리 투자청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EU 분석가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어요. 코바치 부청장은 4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어요. 부다페스트 인근 2,000헥타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연구개발 투자 50% 정부 지원. 고급 인력 비자 무제한 발급. 미국이 H1B로 문을 닫는 동안 유럽은 완전히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도 구체적이었어요. 인력 이동에 제약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은 어느 정도 지속되나요? 최소 10년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코바치 부청장의 답변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유럽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린 삼성 관계자와 SK 관계자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이미 글렀고 이제 부다페스트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비용도 더 저렴하고 인력 수급도 자유로우니까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유럽이 문을 열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되는 구조였어요. 미국이 밀어낸 인재와 기업을 유럽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제 노트북 화면에 적힌 헝가리의 조건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세현 박사가 한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세계 경제 판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호텔에서 미국 언론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실리콘밸리 CEO들 H1B 정책 철회 촉구 서한 발송.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이 공동으로 미 상무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고 했어요. H1B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이 미국 기술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서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스크롤을 멈췄어요. H1B가 없었다면 나는 테슬라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혁신의 문을 닫고 있다. 머스크의 이 한마디가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브뤼셀 본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로베르타 국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엘리어스, 워싱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마크 알든 차관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H1B 정책 때문에
이미 채용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은 캐나다 지사 확장을 발표했고 구글은 런던 연구소 인력을 2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자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늦게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핵심 엔지니어 30여 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뉴스였어요. 모두 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표 내용이 공개되자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겠다. 저녁 뉴스에서는 마크 알든 차관보의 긴급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H-1B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워요. CEO들의 반발과 인재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 알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나라가 누구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었어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물던 최고 인재들이 떠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머스크 같은 상징적 인물까지 비판에 나선 상황. 제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미국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H-1B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어떤 답을 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서울의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이유 분석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거든요.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국내외 기자 200여 명이 몰렸어요. CNN, BBC, 로이터까지 주요 외신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을 때 카메라 셔터음이 일제히 터졌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첫째, 3,500억 달러 지불 요구를 거부합니다. 둘째, 9대1 투자 비율 강제 조정을 거부합니다. 셋째, 통화 스와프 재협상 압박을 거부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거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유럽연합, 아세안, 일본과 함께 다져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외신 기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 발표였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동유럽 반도체 허브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태국과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 확대도 확정됐어요.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30일 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데드라인 없는 협상을 제안합니다. 협박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재는 쌍방향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요. 반도체 없이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말에 외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질의응답이 끝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들린 기자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을 배제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독점을 거부한 거죠. 그들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삼성전자에서도 별도 발표가 있었어요. 평택 클러스터 완전 자동화 완료와 함께 헝가리,
베트남 신규 공장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체코, 폴란드와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어요. 저녁 늦게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브뤼셀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의 선택은 굴복도 대결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이분법적 선택지를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 선택을 한 날이었거든요.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사흘 더 머문 후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천공항을 떠날 때까지 한국의 분위기는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브뤼셀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목격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이후 집행위원회 23층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 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15년간 제가 가져온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할 것이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의 선택과 새로운 기술 패권 질서의 등장. 첫 문단부터 확신에 찬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축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평택의 90% 무인화 시스템, 유럽의 파격적 투자 유치, 미국 내부의 자충수, 그리고 한국의 당당한 거부. 보고서를 이어 작성하며 저는 더욱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로베르타 국장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엘리어스, 당신 보고서 초안을 봤는데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줄 몰랐어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과의 협력 확대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미국 대신 우리와 손잡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넓은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후에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며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통상 분쟁의 해결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이다. 기술력과 선택권을 동시에 가진 중견국이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명확해졌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는 강대국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의 것이다. 화요일 오전 이후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공식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SK가 헝가리, 체코에서 동시에 기공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평택에서 받아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선택과 준비된 기술력이 있다면 강대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는 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